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역사 7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조금 이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올게요. 자, 중기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살인파가 득세했고, 그리고 뭐 좋은 일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임진왜란이라고 일본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뭐 이런 호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는 붕당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붕당을 중심 형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서인, 남인 뭐 이랬잖아요. 서인이라는 세력은 왕도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뭐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왕정이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요. 왕정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붕당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고 왕은 좀 그 세력이 약해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인이 17세기 중반에 예속 논쟁이 통해서 남인한테 권력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이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섰는데 그 서인 남인이라는 권력 세력도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겠죠. 그 다툼을 견디다 못하고 예속 논쟁이 벌어졌고 남인한테 권력을 넘겨줘요.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1680년에 경신황국이라는 사건으로 서인이 권력을 다시 잡아요. 그 다음에는 서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서인이나 남인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좀 예의가 바른 당쟁을 벌였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좀 서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인한테 권력을 넘겨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권력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1680년에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남인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인이 이제 남인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그런데 서인에서 또 분열이 돼요. 서인이라는 그 권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쟁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봤던 후기 시대의 왕 영조가 이 당쟁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은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기용을 하고 통치 이념으로 이제 탕평론을 채택해요. 탕평론이 뭐냐? 왕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정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강력한 탕평 정치를 펼쳐가지고 그 강력한 탕평 정치의 전개로 인해서 왕권은 강화되고 붕당 정치의 힘은 약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좀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조의 강력한 탕평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매우 강화가 되고 붕당 정치의 힘이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그런 힘의 균형을 잘 맞춘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노론과 소론의 대립 중에서 되게 강하고 억세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내쳐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지시나 명령에는 잘 따를 수 있는 온건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 조선시대 후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당쟁을 이제 이렇게 그치게 만들었던 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왕이에요. 광해군이 한 15대 왕이었다라면 21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숙종의 아들로 이름은 금, 자는 광숙, 호는 양성헌입니다. 경종 사후 뒤를 이어서 왕에 올랐죠. 즉위를 했는데 뭔가 왕권이 불안한 왕권. 그리고 정국이라고 하죠. 정치적 상황이 너무 막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안한 왕권을 다잡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론과 서론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골고루 막 기용함으로써 당쟁으로 일어난 폐해를 막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영조의 아들 장원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쟁의 논란의 가운데서 장원세자 아들이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영조는 좀 이렇게 그 중앙 정치를 조금은 안정시키는 그 한편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비종모법, 균역법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분사회라서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머슴제도죠. 머슴제도가 되게 강력하게 발달이 됐었어요.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너무 막 부당하게 부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균형을 잡고 견제를 일으키는 그런 법이 노비종무법이고요. 균역법도 이제 일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균형 같은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받아들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을까요? 합리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라는 이 한글 말을 조금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합리적이 될 때 설득이 돼요. 아, 이러이러한 이유를 갖고 전개되어 나가는구나.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설득이 됐을 때 우리는 합리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사상과 합리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불만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식에 대한 부분만 조금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도 그 상식적인 움직임을 존중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인데, 그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치는 조금 유효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학을 관장하고 근대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영조 시대에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영조의 사진이에요. 영조의 인물화인데, 뭐, 사실 인물화를 보면은 뭐, 크게 뭐, 차이가 없죠. 이 어떤 인물을 이제 그리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인데, 예, 그 인물이 되게 좀 이렇게 유순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좀 부드럽게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영조의 노력으로 탕평 정치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하게 강화하고 붕당 정치를 일으키는 신하와 세력들을 좀 자신의 주변에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방식. 그게 탕평 정치인데, 그러한 탕평 정치로 인해서 조금 안정화가 된 걸로 평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탕평 정치가 손자인 정조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정조라는 왕은 되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왕인데, 정조는 영조의 탕평 정치 의지를 받들고 그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계승했어요. 그리고 규장각을 붕당의 비대화를 막는데 사용하는 정치기구로 육성했어요. 이게 이제 규장각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기구인데,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임금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기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규장각이라는 정치기구가 정조가 만든 이유는 이제 붕당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자기 세력을 키우던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가로막고 자신의 왕정의 권력과 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그런 기관으로 이제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규장각이 갖고 있는 정치기구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치기구를 육성을 하고 신진 인물이나 중하국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 영조의 손자인 정조왕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진 인물을 키우는 게 지금에서야 뭐 보편적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이렇게 키워서 교육시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에서 뭔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정조왕은 조선의 22대 왕이에요. 그 영조의 손자이죠. 그리고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가 참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아버지의 죽음에서 참 슬픔을 맛보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운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왕으로서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듯 조선의 제22대 왕이자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이름은 산, 자는 형운, 호는 홍제입니다. 즉위 후에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규장각, 그러니까 왕권의 정책과 사상을 제대로 설득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기관으로 규장각을 설치하고 신진학자들을 등용해 다양한 서적을 간행했어요. 그러니까 책자를 간행했다. 여러분, 책을 펴내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계속 펴냄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위상과 위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신진학자들을 등용하고 다양한 서적을 간행했고 정치적으로는 인물 위주로 등용하는 준론 탕평책을 펼쳐 관료제를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관료제를 통한 왕권 강화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인물 위주로 지금 등용했잖아요. 근데 누가 등용했죠? 정조가 등용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선별하고 선택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직접 선별하고 선택한 인물들은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명령에 가장 충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에 충성합니다. 관료제가 갖고 있는 것이 왜 왕권 강화로 연결되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안타깝게도 이 신하를 기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인이나 뭐 노론, 서론 이러한 어떤 신하 사이에서 발전된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신하들이 등용이 되고 인물들이 뽑혀졌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물들이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왕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뽑아주고 자신을 발탁해준 노론과 서론 중의 세력에게 사실은 힘이 기울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패단을 잘 이해한 정조는 자신이 직접 인물을 등용해서 자신의 명령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인물을 육성하고 키웠던 거죠. 그게 관료제를 통한 왕권 강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개혁 등을 통해 생산을 증가하고 장용영을 설치해서 군문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개혁을 통해서 생산력, 전제개혁이 뭐냐 하면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뭐 농사의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토지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만큼 식량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조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신하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되게 중요해요. 백성들이 이때 당시가 왕정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왕을 다 좋아하고 왕은 하늘에서 내린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사람들도 볼 거 보고 알 거 다 아는데 왕이 무능하고 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과 좀 어이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그 정치적으로 되게 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조는 그런 것을 조금은 견제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본 거고 그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중요한 거는 생산력을 강화하는 거니까 생산력을 강화하는 그 전제개혁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전제개혁 등을 통해 생산을 쟁화하고 장용영을 설치해서 군문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침입도 막아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7년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뭐 이런 거 있었죠.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청나라하고 전쟁에서는 패배했잖아요, 아예. 그 패배의 기억들. 그거를 통해서 군문을 정비하는 마음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북하파를 중시해서 재화를 늘리도록 했다. 북하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데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북학파를 중시해 재화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조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뭐 스토리텔링 중에 그 정조 암살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정조의 왕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혹시라도 무슨 음모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음모론, 암살설, 독살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역사적인 사료나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정조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그 KBS 역사실록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조선의 22대 왕이고 1752년에서 1800년. 자, 그러니까 48이죠. 48에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되게 이른 나이에 사망한 거죠. 안타까운 이런 기억입니다. 정조의 모습이죠. 자, 조선시대 후기 이야기 좀 계속해 볼게요. 1800년에 8월 18일에 정조가 급작스럽게 서거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들이 어려요. 어린 아들 순조가 즉위하자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섭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리드를 해줘야 되니까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해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시대는 안동 김씨 집안의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순조라는 어린 아들이 정조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너무 어리니까 왕이 어리니까 그 어른이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정권을 다 쥐락펴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 김씨 집안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순조 다음에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의 외척 세력의 세도 정치가 근 60년 동안 계속돼요. 60년 가까이 이제 세도 정치, 그러니까 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 됐다. 다시 그러니까 신하들의 세상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의 개념이 강하고, 그러니까 왕은 조금 있으나 마나 왕권 정치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김씨 세력이나 뭐 조씨 세력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 기반을 닦아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기형적인 정치 행태인 세도 정치가 있는 거죠. 이건 세도 정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중앙에 중요한 직에 앉힌다거나 그리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형적인 정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형적인 정치 형태인 세도 정치는 온갖 부정부패를 야기했죠. 정전, 군정, 환곡 등 이른바 삼정이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토지제도 정조가 먹고 살려고 제가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기반, 군인들의 어떤 그 정신력이 해이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곡식이나 화폐나 제도 자체도 그 화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호요식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이렇게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세도 정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자 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군인 밀란이라고 해서요. 백성들을 중심으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밀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밀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홍경래 난이라고 있어요. 순조 때. 그리고 철종 때는 진주 밀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밀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도 정치는 껐떡하지 않아요.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6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도 정권의 탐악과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가고 그럴수록 제대로 된 치료나 아니면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재난과 질병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는 이 재난과 질병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죠. 이게 나라가 멸망하려니까 이러한 것들이 겹치게 되네요. 대표적인 밀란 중에 하나가 홍경래의 난이에요. 여러분, 홍경래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인데 이 농민에 대해서 지배층이 너무 탄압을 많이 하니까 그 신분제도에 반해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자, 19세기에 일어난 대표적 농민 항쟁 가운데 하나인 홍경래의 난이에요. 당시에는 세도 정권으로 의해서 정치기관이 극도로 문란했죠. 농민층에 대한 지배계급의 수탈이 더욱 강화됐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북한 지역 평안도 일대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밀란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1811년 12월 20일에 선포된 반란군, 이 밀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의 경문, 그들의 어떤 그 선언문을 보면은 지방의 차별 대우를 반대하는 평안도 몰락 양반 토호들의 요구 역시 같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반대하는 양반들과 지역 토호들의 요구 역시 이 밀란에게 같이 담겨 있다는 건 이게 단지 농민들의 반란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그 억압된 분위기,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고 저항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세도 정치의 폐단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고 새로운 정치 실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이 반란의 경문, 선언문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오히려 농민들이 생각하는 절실한 문제는 토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게 절실한 문제인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았고 신분제도를 반대하는 사상도 철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내거나 농민층의 투쟁 열기를 뭔가 복도하지 못해서 홍경래의 난이 처음에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교훈은 분명하죠.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그거를 반증하는 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홍경래의 난의 그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중간에 서 있는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홍경래의 난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홍경래죠. 농민들이 못 살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같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되게 인상적이죠. 네. 자, 그리고 나라가 너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요. 그게 동학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나타난 한국의 민족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학인데요. 이 동학은 19세기 후반의 서양 세력의 침투와 조선 사회의 내재적 위기 속에서 보국 안민과 광제 창생을 내세우면서 등장했어요. 보국 안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광제 창생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동학이 출범하게 되는 이유는 이 조선시대를 떠받들었던 사상이 유학이거든요. 근데 그 유학이 재구실을 못했어요.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명분주의에 빠져서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불교는 뭐 조선시대 말할 것도 없이 500년간 그 정책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또한 서양의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사회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오게 했었어요. 천주교가 이제 전도가 됐던 거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동학은 성학의 침투, 서양 종교의 침투에 대항하는 한편 새로운 이상세계 건설을 목표로 해서 등장했어요. 새로운 이상세계. 이게 왜 등장하냐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상세계 건설에 대한 목적이 나타났던 거고 그게 맞물려서 동학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실제 동상으로 있는 그 동학의 제1대 창시자 최재우 선생의 그 어떤 사진입니다. 양반의 어떤 옷을 입고 있지만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는 마음을 염원을 담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조선 후기를 정리해 보면
사실은 정조 때까지는 좀 뭔가 개혁적이고 좀 체제를 정비한 어떤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백성들의 삶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들이 누적되어 있는 시기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의 역사 7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